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시작해 집합, 확률, 미분, 적분까지 학교에서 우리는 수십 가지 수학 공식과 수학 기호들을 익히고 배웁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넘게 학교에서 배운 수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진학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은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고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건 살 때 빼고는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하자면 덧셈, 뺄셈 뭐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수학을 세계를 이해하는 척도로 여긴 중세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수학이란 학문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입니다. 기껏해야 대학 입시용 학문으로 대접받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수학은 중요한 학문입니다.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하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들이 삶 속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어려운 문제에도 참으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같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학문인 수학은 오늘날 자연과학, 공학, 의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에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도 수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한데요. 어렵고 복잡한 수학과 가까워지는 방법, 그 첫걸음을 일상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풍경입니다. 크고 작은 건물 곳곳 다양한 학원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중 수학만을 가르치는 수학 전문 학원도 꽤 많이 보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텐데요. 한 수학 전문 학원을 찾았습니다. 중학교 수학 교과 과정 중에 하나인 함수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전부 찍으면 돼. 학생들의 주의를 잠시라도 흐트려 놓지 않기 위해 선생님은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 역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과연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했을까요? 식이랑 계산이 많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개념하는 것도 어려운데 응용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학교에서 하는 수학 공부에다 학원에서 따로 또 수학 수업을 받지만 수학은 여전히 어려운 과목이고 때때로 수학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보다는 문제를 많이 못 푸는 친구들이 일단 귀를 닫고 먼저 들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포자들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고,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그 아이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재미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조금 재미있게 수업을 좀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보지 않을까 좀 싶어요. 한 교육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30%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답했는데요. 이 결과는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보다 빨리 풀어야 하며 이를 점수로 평가하는 학문입니다. 이른바 수포자가 느는 것도 수학이 입시용 학문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수학 교육 행태와 관련이 깊다 할 수 있겠는데요.
수학은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수와 양에 관한 학문으로 그 본질은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의 기본 역량을 기르는 데에 있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추상적인 사고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수 전반이나 자연현상 또는 사회현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패턴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그런 현상 속에서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아하 하는 체험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수학 시간에도 희열을 맛보는 그런 수학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오래된 학문입니다. 교역이나 분배 등 인류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해왔고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천문 관측, 달력의 제정, 토지 측량 등에도 수학이 관여해왔는데요. 그 외에도 수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통 그 음악과 미술과 수학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약 3만 년의 역사를 갖죠. 옛날에는 뭐 어떤 종족의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수학을 사용했고요. 셈을 통해서 사냥감의 수를 셌고, 그 아르키메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에서 보듯이 수학을 사용해서 뭐 그 인류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도 해왔죠. 또 그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뭐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어서 천체 운동을 기술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류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또 어떤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큰 창구가 됐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수학.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로봇과 인간의 대결이라 불리며 세계가 주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 씨의 바둑 대결인데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핵심 기술에는 딥러닝이라는 수학 알고리즘이 적용됐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주인공이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눈보라가 실감나게 몰아치면서 몰입감을 높여준 이 장면에도 등위집합이라는 수학 이론이 이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시 설계나 교통 문제 해결, 무인 자동차, 무인 의료 진단과 같은 머지않은 미래의 산업에도 고도의 수학적 전문성이 쓰인다고 하니 수학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학문인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수학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수학혁신센터를 설치해 산업과 과학기술의 난간을 수학적 방식으로 돌파하는 산업수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이곳 융합수학연구부는 공학이나 여러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컴퓨터 연상기법과 수학적 이론에 근거해 그 해법을 찾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한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순식간에 모양도, 덩치도, 색도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는데요.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을 볼까요? 앞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캐릭터 변신의 중간 과정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영상 변화 알고리즘에 수학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장의 그림에 있는 물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드는 게 연구의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이 영상에 있는 밝기값을 기하학적 그래프로 만든 뒤에 두 그래프가 겹치도록 하는 변형값을 찾는 수학 문제를 푼 것입니다.
영상 변화 알고리즘을 3차원에 적용하면 3차원 모델링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링 기술은 의료 영상, 3차원 영화와 애니메이션, 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영상에서는 정확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학 분야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곳 생명의료영상연구팀도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심장 진단 기술과 심장의 수리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인 심장에 대한 연구를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 장치로부터 획득한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심장 내부의 혈류를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역학적인 모델에 기반을 해서 이제 심장의 거동 혹은 내부의 혈류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순환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이런 모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서 연구 중인 영상입니다. 사람의 심장 중 좌심실을 3차원 모델링을 통해 구현한 화면인데요. 인체 내 좌심실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결과인데요. 이를 통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심장 내 혈액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3차원 카메라를 이용해 치과 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두개골과 턱의 위치를 분석할 수 있어 양악 수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 영상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깨기 위해 이곳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생명의료 영상연구팀이 있는데요. 이들은 수학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황금비라는 말도 수학에서 출발했습니다. 황금비는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이론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유클리드는 한 선분을 전체 직선과 긴 선분의 비가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비와 같도록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구해진 비율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해 황금비라고 말하는데요. 그 값이 1.618입니다. 이와 같은 황금비는 고대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지어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신전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신전의 높이와 폭의 비가 약 1대 1.618, 기둥과 지붕의 비 역시 약 1대 1.618로 황금비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피라미드에도 황금비가 적용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의 건축물에서 황금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건축 인면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창문 같은 경우는 크기를 황금 비율로 뚫는다든지 기둥을 배치를 할 때 황금 비율에 맞춰서 놓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기능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황금 비례보다는 기능을 더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상에서도 황금비가 발견되는데요. 배꼽을 중심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 상반신에서 목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과 그 아래 배꼽까지, 하반신에서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위 배꼽까지와 무릎 아래의 비가 모두 1대 1.618에 가까운 비율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비는 사진을 찍을 때도 적용됩니다. 좋은 사진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구도이기 때문인데요. 구도를 정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장면을 어떻게 틀 안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 황금비가 이용됩니다.
사진에서 황금비는 우리가 통상 사진을 찍게 되면 화면 중앙에 뭐 인물을 촬영할 때 중앙에 위치하고 배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이 배치를 하게 되면 주변 배경과의 조화가 자유롭지 않게 되죠. 그래서 화면을 3분할을 해서 측거점에다가 인물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배경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황금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진 규격은 황금비를 적용한 1대 1.618의 사각형과 흡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황금비를 적용한 사각형을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1대 0.618의 비로 계속해서 나누면 하나의 점이 생깁니다. 이 방식을 내면에 적용하면 4개의 황금 분할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점에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두고 사진을 찍으면 황금비 구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황금비. 매력적인 사진 구도를 잡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 바로 황금비. 사람의 몸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비율보다는 발견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보통 잘생겼다,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비율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얼굴의 가로 세로 폭이라든지 얼굴의 뭐 코의 폭과 미간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잘생긴 그리고 자기가 편안한 얼굴에서 그런 황금 비율이 발견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황금 비율은 오래전 수학의 한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름다움과 조화, 균형의 기준이 되어 우리 일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자주 찾게 되는 캔 음료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캔 음료뿐만 아니라 휘발유통이나 보온병 등 액체를 담는 용기들은 하나같이 다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크기의 재료로 기둥 모양의 캔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부피가 큰 모양은 원기둥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용량이 같은 기둥 모양의 캔 중에서 재료가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원기둥 모양의 캔인 거죠. 음료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용을 적게 드는 모양을 선호하게 되므로 우리가 원기둥 모양의 캔 음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용기의 모양이 원기둥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크기의 종이로 서로 다른 모양의 기둥을 만들어 이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칸과 10칸인 직사각형의 모는 종이 3장을 준비합니다. 먼저 삼각기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한 모는 종이의 가로를 3칸, 4칸, 5칸이 되도록 나누어 접으면 밑변과 높이가 각각 3칸, 4칸인 직각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역시 모는 종이의 가로를 2칸, 4칸으로 나누어 접으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4칸과 2칸인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는 종이 가로의 양끝을 맞붙여 동그랗게 말아주면 지름이 모는 4칸에 조금 못 미치는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기둥에 알갱이가 작은 과자를 담아 그 양을 비교해 본 결과 원기둥 안에 가장 많은 양의 과자가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는 한 칸의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기둥의 실제 부피는 각각 얼마일까요? 삼각기둥의 부피는 60, 사각기둥의 부피는 80, 원기둥의 부피는 약 113으로 같은 크기의 종이로 기둥을 만들었을 때 원기둥이 가장 큰 부피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캔 음료의 용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데에도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 수학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한 요즘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물론 책이나 차량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입니다. 막대 모양으로 생긴 부호라는 뜻의 바코드는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가 섞여 늘어서 있는 모양인데요.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돼 오늘날 전 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코드는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많은 양의 물건을 살 때 계산을 손쉽게 해주고 계산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바코드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코드는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해 수를 나타내는 이진법 체계를 적용해 이를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로 표시하는데요. 바코드 인식기가 바코드 속 숫자를 읽어낼 때 검은색과 흰색의 빛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해 각각을 0과 1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빛의 반사가 약한 검은색은 0으로, 빛의 반사가 강한 흰색은 1로 인식해 해당하는 수를 읽어내도록 한 것이죠. 바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코드 아래에 나열된 숫자들도 함께 보입니다. 이는 바코드 인식기가 오작동할 때 사람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써둔 것인데요. 이 숫자에는 제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바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의 국제표준 바코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형 바코드는 13자리 숫자, 30개의 줄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형 바코드의 처음 3자리는 국가번호로 우리나라는 880입니다. 다음 4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그 다음 5자리는 상품의 고유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체크 번호입니다. 표준형 바코드가 길고 복잡해서 최근에는 단축형 바코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8자리 숫자, 22개의 줄무늬로 나타냅니다. 단축형 바코드 역시 첫 3자리는 국가번호, 다음 3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다음 1자리는 자체상품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체크 번호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 즉 체크 번호는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앞의 숫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체크 번호를 구할 때 1차 방정식이 활용됩니다. 알고 싶은 체크 번호를 미지의 수 x로 둡니다. 홀수 번째 자릿수 합에 짝수 번째 자릿수 합에 3배를 더한 후 다시 x를 더하여 10의 배수가 되게 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체크 번호가 되는데요.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한 수는 9. 그러므로 이 제품의 체크 번호는 9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체크 번호를 통해 숫자가 잘못 익히거나 인접한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등 대부분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코드, 재미있는 수학을 발견하셨나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기분 좋은 상상, 일확천금의 꿈. 그래서 사람들은 당첨의 꿈을 안고 복권을 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으로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중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로 이를 확률로 따져보면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도 구해볼 수 있겠죠?
로또 복권은 1에서 45까지 숫자 중 6개 숫자를 선택해 그 조합을 맞추는 형식으로 45개 숫자 중 6개 숫자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알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그럼 1부터 5까지의 5개 숫자 중에 3개 숫자를 뽑는 방법을 통해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1, 2, 3, 4, 5, 5가지이고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 뽑은 것을 제외한 4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뽑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을 뽑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 2, 3이 뽑히는 방법은 1, 2, 3도 있지만 1이 첫 번째, 3이 두 번째, 2가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2가 첫 번째, 1이 두 번째, 3이 세 번째 나올 수 있고 2, 3, 1도 있고 3, 1, 2도 있고 3, 2, 1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인 거죠. 따라서 3개의 숫자를 줄 세우는 방법,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어 10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에서 45까지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 숫자를 뽑아 나올 수 있는 조합의 수를 구해보면 그 값은 814만 5,060입니다. 즉,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또한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정육면체가 보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도형들을 수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차원인 XY 좌표계에서도 직선을 그리는 수식이 있고 포물선을 그리는 수식, 원을 그리는 수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같은 3차원의 XYZ 좌표계에선 어떨까요? XY 좌표계에서 원을 그리는 수식이 있다면 3차원 안에 있는 구를 나타내는 수식도 존재하는데요. 아름다운 하트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수식도 있습니다. 단순한 수식 하나가 정육면체에서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등 환상적인 변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처럼 색다른 시각으로 수학을 접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 저희가 운영하는 이매지너리 수학 체험. 이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수학체험 전시관인데요. 수학을 선포하면서 수학자들만이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들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매지너리 체험 전시관은 2008년 독일 오버볼파크 연구소에서 대중을 위한 수학 체험 전시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됐고요. 모토는 누구나 쉽게 와서 즐겁고 재밌게 만져보며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능동적인 수학 체험관을 만들어 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입시 과목의 하나로만 접해온 수학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의 개념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쓸 수 있을지. 공식을 외우고 그에 따라 문제를 푸는 데에만 열중해왔던 학생들. 그동안 이들에게 수학이 입시를 위한 학문일 수밖에 없었다면 이곳의 강의는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준 시간인데요. 교통 이론이라고 절대 불리지 않고요.
수학을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수학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저희 실생활이랑 연관된 걸 보니까 수학이 쉽게 접해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이 쓰인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너무 그게 신기했었어요. 목적지의 위치, 그 사이의 경로. 잠시 후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이미지와 동영상 갤러리, 3차원 조각물 등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수학의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흔히 지도라고 하면 수학을 통해 보는 세상, 잠시 들여다볼까요? 책이 꽂혀 있는 책이 제목이 신데렐라 그냥 신데렐라 지었을 확률이 여러 개의 전시 프로그램 중에는 자연이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내 보여주고 수학 원리들이 숨어 있는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나뭇가지 모양이 처음 지금 보이는 화면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의 그림을 모양이 같은 작은 그림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나뭇가지처럼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되고요. 특히 식물의 성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수학적으로는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뭇가지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뭐 고사리라든지 아니면 해안선 등등에서 이제 자기 닮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수학으로는 프랙탈이라고 해서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지진의 일을 수학적 작업을 통해 얻어낸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활성화된 지진 관측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건물이나 시설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진의 일에 의한 잠재적 피해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산의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또 다른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화산재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학자들은 화산재와 같이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유체의 운동을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화산재 예측 시뮬레이션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화산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은 전체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이제 전 영역으로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의 점도를 위한 확산 계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화산재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수학자의 연구 학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 자연재해 등 지구상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한편 유난히 학생들의 눈길을 끈 전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가상현실 안에서 3차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입체 도형들을 통과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날아다니고 공을 쏘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형들은 특이해 보이지만 실제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비누막의 곡면을 상상하면 되는데요. 이를 최소 곡면이라고 부르며 수학에서는 곡면을 연구하는 것을 미분기하학이라 이야기합니다. 최소 곡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그런 종류의 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무 같은 걸 다시 늘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늘렸을 때 에너지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곡면입니다. 그리고 미분기하학은 이런 것들을 곡면을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최소 곡면 말고도 다른 종류의 곡면들 중에서는 건축에서 쓰이는 재료로도 쓸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식을 만들어서 실제로 곡면들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 만들어진 대칭 무늬들은 포장지나 벽지, 의류 디자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의 벽화 장식에서도 네덜란드의 판화가 애쉬와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거울 대칭과 회전 대칭으로 대표되는 평면 위 수학적 대칭 이동이 이용된 것인데요. 이곳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 직접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숫자 1을 쓰고 상하좌우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1이 똑같은 위치와 모양으로 반복돼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의 회전 대칭, 반사 대칭, 점 대칭 등을 적용하면 처음의 숫자 1이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프로그램 안에 있는 17가지 대칭 이동을 이용하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이 시간.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수학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접근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생활에 접근하고 직접 체험도 해보니까 좀 재밌었고 흥미도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유클리드 모형을 통해서 X축, Y축, Z축으로 대칭시켜가면서 모양을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이었습니다. 교과서 속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학 체험을 통해 수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최초로 원주율을 구한 아르키메데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이며 수학의 왕이라 불리는 가우스. 최초로 원주율의 파이를 사용한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 모두 수학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수학자들인데요. 수학자들이 남긴 수학 공식과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을 책상에 앉아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수학의 원리를 깨칠 수 있는 수학 체험관입니다. 색색의 퍼즐 의자가 보이는 이 공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퍼즐 의자를 맞추며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스스로 알게 해줍니다. 체험관 곳곳에 마련된 여러 가지 주제관에서 자유로운 수학 체험이 이뤄지는데요.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터득하는 한편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비눗물에 넣었다 뺄 건데 어떤 모양이 관찰될까요? 면이 휘어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곡면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비눗물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곡면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페르마의 점이라고 해요. 물론 흥미진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으로 체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체험 수학을 통해서 실생활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도 찾고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어서 대부분 신기해하고 재밌어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정삼각형의 색지들을 이용해 축구공을 만들어보면서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종이를 끼우게 되면 여기 색깔 있는 육각형이 관찰이 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뒤에다 테이프.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한 장 한 장 붙여나가는 사이 축구공의 형체도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놀이처럼 신나는 수학 공부. 아이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비늘방울 만들어갔을 때 그 표면 단력이나 그런 거 배우는 거에 기억이 남았어요.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 신기하고 재밌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삼각형으로 축구공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글이나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 원리를 오감으로 깨치는 수학 체험. 새로운 수학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지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수학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힐 수 있을 텐데요. 더 나아가 수학도 문학이나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즐기고 교양으로 익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